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작품입니다. 사피엔스 두 번째 이야기 지식의 나무 편입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사피엔스는 15만 년 전부터 동아프리카에 살았지만은 이들이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펴지면서 다른 인간 종들을 멸종시키기 시작한 것은 불과 7만 년 전의 일이었다. 그 사이 기간 동안 원시 사피엔스의 모습은 우리와 거의 같았고 뇌의 크기도 거의 같았지만은 다른 인간 종들보다 딱히 더 나은 점은 없었고 특별히 복잡한 도구를 만든다거나 다른 특별한 업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은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최초로 마주쳤을 때 승리한 것은 네안데르탈인 쪽이었다. 약 10만 년 전 일부 사피엔스 집단은 네안데르탈인의 영토인 북부의 레반트 지중해 동해안 지방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 이유는 적대적인 원주민 탓일 수도 있고 혹독한 기후 탓일 수도 있다. 어쩌면 낯선 토착 기생충 탓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사피엔스는 결국 후퇴했고 네안데르탈인은 지중해의 주인으로 남았다. 이렇듯 과거 사피엔스의 성과가 신통치 않았던 것을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그들 사피엔스의 뇌 구조가 우리와 달랐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게 되었다. 외모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학습, 기억, 의사소통을 하는 인지 능력은 훨씬 뒤떨어진 게 아니었을까 한 것이다. 그런 사피엔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기독교 교리가 진리임을 설파한다거나 진화 이론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지극히 가망 없는 시도였을 것이다. 거꾸로 우리도 그의 언어나 사고방식을 배우는데 아주 애를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약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매우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무리를 지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를 벗어난 것이다. 이번에는 이들은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인간 종들을 중동에서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놀랍도록 짧은 시간 만에 유럽과 동아시아에 이르렀다. 약 4만 5천 년 전 이들은 어떻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대양을 건너 그때까지 인간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호주에 상륙했다. 그들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배, 기름, 등잔, 활과 화살, 바늘, 따뜻한 옷을 짓는 데 필수 도구를 발명했다. 예술품이나 장신구라고 분명하게 이름 붙일 만한 특별한 물건들도 이 시기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45쪽의 사자 남자를 봐라. 종교와 상업, 사회의 계층화가 일어났다는 최초의 명백한 증거 역시 이 시기인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런 전례 없는 업적의 사피엔스의 인지 능력에 혁명이 일어난 결과라고 믿는다.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키고 호주에 정착하며 슈타델의 사자 인간을 조각한 사람들은 우리 못지 않은 지능과 창의력 감수성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슈타델 동굴의 예술가를 만난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부터 양자역학의 역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도 자신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무엇이 이것을 촉발했을까? 우리는 잘 모른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론은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피엔스의 뇌의 내부 배선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의 나무, 창세기의 금단의 열매 즉
선악과가 열리는 에덴 동산의 나무 옮기니 돌연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 하필 그 돌연변이는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사피엔스의 DNA에 등장했을까?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은 순수한 우연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를 일으킨 원인보다는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새로운 사피엔스의 언어에 특별한 어떤 점이 있었기에 사피엔스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사피엔스의 언어란 우리 종의 기본적 언어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방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계속 마찬가지다. 영어, 힌디어, 중국어는 모두 사피엔스 언어가 변형된 것이다. 심지어 인지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도 개별 사피엔스 집단은 각기 다른 방언을 사용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것은 최초의 언어는 아니었다. 모든 동물은 언어를 구사한다. 벌이나 개미 같은 곤충도 복잡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갖추어 먹을 것이 있는 위치를 서로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목소리를 이용한 최초의 언어도 아니었다. 유인원과 원숭이의 모든 종을 비롯한 수많은 영장류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녹색 원숭이는 여러 종류의 울음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 동물학자들은 그중 한 웃음소리의 뜻이 조심해 독수리야 라는 것을 발견했다. 조금 다른 경고소리는 조심해 사자야 라는 뜻이었다. 과학자들은 원숭이들에게 처음의 소리를 녹음해 들려주었더니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공포에 질려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두 번째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다들 급히 나무 위로 피신했다. 독일 슈타델 동굴에 나온 32,000년 전의 상하 공예품 사자, 남자 혹은 사자, 여자, 몸통은 인간, 머리는 사자 모양이다.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최초의 예술품이다.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피엔스는 녹색 원숭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서로 구별되는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점에서는 고래와 코끼리도 우리 못지않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앵무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하는 모든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벨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사이렌 울리는 소리도 흉내낼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앵무새보다 나은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목소리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언어는 무엇이 특별할까?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우리 언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주위 세계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소통할 수 있다. 녹색 원숭이도 동료들에게 조심해 사자야 라고 외칠 수 있지만 현대 여성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아침 강이 굽어지는 곳 부근에서 한 무리 들소를 쫓는 사자 한 마리를 보았어. 이어서 그녀는 정확한 위치와 그곳까지 가는 여러 길들까지 묘사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두고 그녀의 무리는 강에 접근해서 사자를 쫓아버리고 들소를 사냥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이론 또한 우리 언어와 진화한 것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해서였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달할 가장 중요한 정보가 사자나 들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인간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는 무엇보다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변식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개별 남성이나 여성이 사자와 들소의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보다는 우리 내에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지, 누가 정직하고 누가 속이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4, 50명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수시로 변해가는 관계를 저장하고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50명으로 구성된 무리에는 1225개의 1대1 관계가 있으며 이보다 복잡한 사회적 조합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모든 유인원은 이런 사회적 정보에 예리한 관심을 나타내지만은 이들에게는 효율적으로 소문을 공유할 수단이 부족하다. 네안데르탈인과 원시 호모사피엔스 역시 소문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뒷담화는 악의적인 능력이지만 많은 숫자가 모여 협동을 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 사피엔스가 약 7만 년 전 획득한 능력은 이들로 하여금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수다를 떨 수 있게끔 해주었다.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작은 무리는 더 큰 무리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사피엔스가 더욱 긴밀하고 복잡한 협력관계를 발달시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뒷담화 이론은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무수히 많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의사소통의 대다수가 남의 얘기다. 이메일이든 전화든 신문 칼럼이든 마찬가지다. 이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우리 언어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역사학 교수들이 함께 점심 먹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 대화할 것 같은가? 핵물리학자들이 휴식 시간에 쿼크에 대한 과학적 대화를 나눌 것 같은가?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개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적발한 교수, 학과장과 학장 사이의 불화, 동료 중 하나가 연구 기금으로 렉서스 자동차를 샀다는 루머 등을 소재로 한 뒷담화를 떠든다. 소문은 주로 나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언론인은 원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었고 언론인은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무임승차자인지를 사회에 알려서 사회를 이들로부터 보호한다. 아마도 뒷담화 이론과 강변의 사자가 있다 이론은 둘 다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언어의 진정한 특이성은 사람이나 사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사피엔스 뿐이다. 전설, 신화, 신, 종교는 인지혁명과 함께 처음 등장했다. 이전에 많은 동물과 인간 종이 조심해 사자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인지혁명 덕분에 호모 사피엔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자는 우리 종속의 수호령이다. 호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다.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아침을 먹기도 전에 불가능한 일을 6가지나 믿어버릴 수 있다는 데는 누구나 쉽게 동의할 것이다. 원숭이를 설득하여 지금 우리에게 바나나 한 개를 준다면 죽은 뒤에 원숭이 천국에서 무한히 많은 바나나를 갖게 될 거라고 믿게끔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 호구는 위험한 오해를 부르거나 주의를 흐트릴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 요정이나 유니콘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버섯이나 사슴을 찾으러 들어간 사람보다 생존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수호 정령에게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닐까? 그럴 시간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거나 싸우거나 간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호구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사상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호주 원주민의 드림타임, 시공간을 초월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존재하는 장소, 신화, 현대국가의 민족주의 신화와 같은 공통의 신화들을 짜낼 수 있다. 그런 신화들 덕분에 사피엔스는 많은 숫자가 모여 유연하게 협력하는 유례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개미나 벌도 많은 숫자가 모여 함께 일하는 능력이 있지만
이들의 일하는 방식은 경직되어 있으며 그것도 가까운 친척들하고만 함께한다. 늑대와 침팬지의 협력은 개미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지만은 협동 상대는 친밀하게 지내는 소수의 개체들 뿐이다. 사피엔스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과 매우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개미는 우리가 남긴 것이나 먹고 침팬지는 동물원이나 실험실에 갇혀 있는 데에 비해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푸조라는 신화. 우리의 사촌인 침팬지는 수십 마리가 한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보통이다. 서로 가까운 관계가 되어 사냥을 같이 하며 함께 어깨를 걷고 개코 원숭이는 치타 다른 침팬지들과 싸운다. 이들의 사회 구조는 계층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무리를 지배하는 개체는 거의 항상 수컷인데 알파 수컷이라 불린다. 다른 수컷과 암컷은 알파 수컷 앞에서 끙끙거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복종을 드러내는데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와 그리 다르지 않다. 알파 수컷은 자기 무리 내의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려 애쓴다. 두 개체가 싸우면 갭에서 폭력을 중단시킨다. 덜 자애로운 측면도 있는데 인기 있는 먹을거리를 독점하거나 서열이 낮은 수컷이 암컷들과 짝짓기를 할 수 없도록 막는다. 수컷 두 머리가 알파의 지위를 놓고 경쟁할 때는 각기 지지자들과 동맹을 맺고 싸운다. 그 지지자는 같은 무리 내의 암컷들과 수컷들이다. 동맹 구성원 간의 결속은 매일 이루어지는 친밀한 접촉에 기반을 둔다. 껴안고 만지고 키스하고 털을 다듬어주고 서로 호의를 베푸는 행위 말이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아이에게 입을 맞추듯이 최고의 지위를 원하는 침팬지들은 다른 침팬지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아기 침팬지에게 입을 맞추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알파 수컷이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보통 육체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크고 안정된 동맹을 이끌기 때문이다. 동맹은 알파 수컷의 지위를 향한 투쟁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동맹의 구성원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먹을거리를 나눌 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를 돕는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결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런 집단이 가능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서로 만난 적도 싸운 일도 상대의 털을 골라준 적도 없는 두 침팬지는 상대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서로 도울 가치가 있는지 둘 중 누구의 서열이 높은지 알지 못할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전형적인 침팬지 무리의 개체 수는 20에서 50마리다. 집단 내 개체 수가 늘어나면 사회적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결국에는 불화가 생겨서 일부가 새로운 집단을 형성한다. 동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100마리가 넘는 집단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서로 다른 무리들은 거의 협력하지 않으며 영토의 먹을 거리를 두고 경쟁하는 경향이 있다. 무리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이 중에는 종족 학살 사례도 하나 있는데 한 무리가 이웃 무리의 거의 모든 구성원을 체계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아마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원시 호모 사피엔스를 포함하는 초기 인류의 사회적 삶을 지배했을 것이다. 인간은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본능 덕분에 친분을 맺고 위계질서를 형성하며 사냥이나 싸움을 함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이들 원시 인류의 사회성은 서로 친밀한 소규모 집단에만 적용되었다. 집단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사회적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무리가 쪼개어졌다. 설령 특별히 비옥한 유역에 정착하여 원시 사피엔스 5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낯선 사람들끼리 이렇게 많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어디서 사냥을 하고 누가
누구와 짝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겠는가. 인지혁명에 이어 뒷담화 이론이 등장한 덕분에 호모 사피엔스는 더 크고 안정된 무리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뒷담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과학적 연구 결과 뒷담화로 결석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150명이 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알고 지내며 효과적으로 뒷담화를 나눌 수 있는 보통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인간으로 이루어진 조직의 결정적 인계치는 이 마법의 숫자 근처 어딘가에 있다. 이 인계치 아래에서는 공동체, 사업체, 사회적 네트워크, 군대 등 모든 조직의 친밀한 관계와 소문 퍼뜨리기를 주된 기반으로 삼아서 유지될 수 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식 서열, 직함, 법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병사 30명을 거느린 소대, 심지어 100명을 거느린 중대도 공식적인 규율은 최소화한 채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잘 기능할 수 있다. 존경을 많이 받는 상사는 중대의 왕이 될 수 있으며 임명된 장교보다도 더 큰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 작은 가족 기업이 이사회나 CEO, 회계 부서 없이도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 하지만 150명이라는 인계치를 넘는 순간 이런 방식으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 수천 명을 거느린 사단을 소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공한 가족 기업도 규모가 커지고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면 위기를 맞는다.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망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이 결정적 인계치를 넘어 마침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아마도 호구의 등장에 있었을 것이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모두가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신화는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현대국가, 중세교회, 고대도시, 원시부족 모두 그렇다. 교회는 공통의 종교적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로 만난 일 없는 가톨릭 신자 2명은 함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거나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함께 모을 수 있다. 둘 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가는 공통의 국가적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세르비아인 두 사람은 상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 세르비아 민족, 세르비아 고향, 세르비아 국기의 존재를 함께 믿기 때문이다. 사법 체계는 공통의 법적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로 본 적도 없는 변호사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법과 정의와 인권의 존재를 믿고 수임료와 경비로 지급되는 돈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사람들이 지어내어 서로 들려주는 이야기의 바깥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인류가 공유하는 상상 밖에서는 우주의 신도, 국가도, 돈도, 인권도, 법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온 시인들이 유령과 정령으로 믿음으로써 그리고 보름달이 뜰 때마다 불 주위에 함께 모여 춤을 춤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강화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한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현대의 사회 제도들이 정확히 그런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의 세계를 예를 들어보자. 현대의 사학가와 법률가들은 사실상 강력한 마법사들이다. 이들과 원시 사먼, 샤먼 간의 주된 차이는 현대 법률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이상하다는 점뿐이다. 푸조의 신화가 좋은 사례다. 오늘날 파리에서 시드니에 이르는 도시의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에는 슈타델의 사자, 남자 비슷한 아이콘이 붙어있다.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자동차 회사인 부조에서 만든 차들의 후드에 붙어있는 장식품이다. 부조는
슈타델에서 32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발렌티니 마을의 조그만 가족 기업으로 시작했다. 오늘날 이 기업은 세계 곳곳에서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서로 전혀 모른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끼리 효율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2008년 푸조는 15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해 550억 유로의 수입을 올렸다. 푸조 SA, 이 회사의 공식 명칭. 존재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일까? 푸조 차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곧 회사는 아니다. 설사 세계에 있는 모든 푸조 차들이 폐차로 버려져서 고철로 팔린다 해도 푸조 SA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새로운 차를 생산하고 연례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이 회사는 공장과 설비, 전시장을 소유하고 있고 정비공, 회계사, 비서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 모두를 하신다고 해서 곧 푸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혹 재앙이 닥쳐서 푸조의 임직원 전원이 사망하고 조립 라인과 중력 사무실이 모두 파괴될 수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회사는 돈을 빌리고 새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을 새로 짓고 기계 설비를 새로 구입할 수 있다. 푸조에서는 경영자와 주주가 있지만 이들이 곧 회사인 것도 아니다. 경영자가 모두 해고되고 주식이 모두 팔릴지라도 회사 자체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은 푸조 SA가 불사신이라거나 불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판사가 해산 판결을 내린다면 공장도 그대로 서 있고 노동자와 회계사, 경영자와 주주는 계속 살아있더라도 푸조 SA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푸조 SA는 물질 세계와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푸조는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변호사들은 이를 법적인 허구라고 부른다. 이것은 손으로 가리킬 수 없다. 물리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실체로서는 존재한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그것이 운영하는 국가의 법에 제약된다. 은행의 계좌를 열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세금을 내고 소송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회사를 소유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별개로 기소당할 수도 있다. 푸조는 유한 책임 회사라는 특별한 법적 허구의 산물이다. 이런 회사의 이면에는 인류의 가장 독창적인 발명으로 꼽히는 개념이 존재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막대한 세월을 그런 개념 없이 살았다. 역사시대 거의 내내 피와 살을 지닌 사람만이 두 다리로 서며 큰 뇌를 가진 존재만이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만일 13세기 프랑스에서 장이라는 사람이 마차를 만드는 작업장을 열었다면 그 자신이 바로 그 사업이었다. 그가 만든 마차가 일주일 만에 부서진다면 불만스런 구매자는 장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을 것이다. 그가 작업장을 세우기 위해서 금화 1,000개를 빌렸는데 사업이 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개인 자산인 집과 가축과 땅을 팔아서 대출을 갚아야 했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빚을 갚지 못하면 국가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채권자들이 그를 노예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비롯한 모든 의무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했다. 만일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리라. 실제로 이런 법적 상황 탓에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경제적 위험을 떠안는데 겁을 냈다. 집안이 완전히 거덜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업은 드물었다. 사람들이 유한 회사를 집단적으로 상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런 회사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경영을 맡은 사람과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런 회사들이 경제계의 주된 행위자였고 우리는 그 존재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들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런 사실을 곧잘 잊는다. 미국에서 유한 회사를 일컫는 기술적 용어는 코퍼레이션, 법인 기업인데 이는 아이러니하다. 그 어원인 라틴어 코퍼러스는 몸이라는 뜻인데 법인에 딱 하나 없는 것이 바로 몸이기 때문이다. 실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은 이들 기업을 마치 뼈와 살을 가진 인간처럼 법인으로 취급한다. 1896년 아르망 푸조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을 때 프랑스의 사법제도도 그랬다. 부모에게 스프링, 톱, 자전거를 만드는 금속 가공 작업장을 물려받은 아르망 푸조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한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명은 그의 이름을 땄지만 그에게서 독립되어 있었다. 소비자는 차가 고장나면 푸조사에게는 소송을 걸 수 있었지만 아르망 푸조에게는 아니었다. 회사가 수백만 프랑을 빌린 뒤 파산한다 해도 아르망 푸조는 채권자에게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대출은 호모 사피엔스 아르망 푸조가 아니라 푸조사가 받은 것이었다. 아르망 푸조는 1915년 사망했지만 푸조사는 아직도 잘만 살아있다. 아르망 푸조는 정확히 어떻게 회사 푸조를 창조했을까? 그 방식은 역사를 통틀어 사제와 마술사가 신과 악마를 창조해낸 방식과 매우 비슷했다. 오늘날 수천 명의 프랑스 신부들이 일요일마다 교구 성당에서 여전히 성체, 예수의 몸, 축성된 빵의 형상을 띈다. 를 창조해내는 것과도 대단히 유사하다. 그 모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활동들이다. 프랑스 신부의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다. 신성한 복장을 한 가톨릭 신부가 적절한 순간에 엄숙하게 말을 하면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신의 살과 피로 바뀐다. 신부가 라틴어로 호세 코퍼러스 메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야릇한 주문을 외우면 빵은 그리스도의 살로 전환된다. 신부가 모든 절차를 정성스럽게 준수하는 것을 본 프랑스의 경건한 가톨릭 신자 수백만 명은 축성을 받은 빵과 포도주에 정말 하느님이 임한 것처럼 행동한다. 푸조에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의회가 제정한 프랑스 법조문이 핵심적인 이야기다. 프랑스 의원들에 따르면 자격 있는 변호사가 적절한 전례와 선장식을 모두 따른 뒤 모든 필수 주문과 맹세를 멋지게 장식된 종이에 써놓고 문서의 맨 아래에 멋지게 서명을 날인하면 그러고서 야릇한 주문을 외우면 짠! 새로운 회사가 하나 탄생한다. 1896년에 아르망 푸조는 회사를 세우고 싶었기에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 모든 성스러운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일단 변호사가 올바른 의식을 모두 행하고 필요한 주문과 맹세를 마쳤다고 선언하면 수백만 명의 강직한 프랑스 시민은 마치 부조사가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효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이 그 얘기를 믿게 만드는 게 어렵다. 역사의 많은 부분은 이 질문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어떻게 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게 신이나 국가에 대한 특정한 이야기 혹은 유한 회사를 믿게 만드는가? 그러나 일단 성공하면 사피엔스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서로 모르는 사람 수백 명이 힘을 모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강이나 나무, 사자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고 치자. 그랬다면 국가나 교회, 법, 체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이야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푸조 같은 호구는
이 네트워크 내에서 존재할 뿐 아니라 막강한 힘을 축적한다. 이런 이야기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축적한 것을 학계에서는 픽션, 사회적 구성물, 가상의 실제라고 부른다. 가상의 실제란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이란 거기 사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강가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거짓말에는 전혀 특별한 점이 없다. 녹색 원숭이와 침팬지도 거짓말을 할 줄 안다. 예컨대 사자가 근처에 없는데도 녹색 원숭이가 주의해 사자야 라고 외치는 것을 관찰한 일이 있다. 거짓말쟁이는 이런 경고를 통해 방금 바나나를 발견한 동료 원숭이를 쫓아나고 대신 과일을 가로챈다. 거짓말과 달리 가상의 실제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통의 믿음이 지속되는 한 가상의 실제는 현실 세계에서 힘을 발휘한다. 슈타델 동굴의 조각가는 사자 남자 수호령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었을지 모른다. 마법사 중 일부는 사기꾼이지만 대다수는 여러 신과 악마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었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돈과 유한회사의 존재를 신봉한다. 대부분의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이 존재한다고 진지하게 믿는다. 2011년 유엔이 리비아 정부에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을 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설령 유엔도 리비아도 인권도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호구일지라도 말이다. 인지혁명 이후 사피엔스는 이중의 실제 속에 살게 되었다. 한쪽에는 강, 나무, 사자라는 객관적 실제가 있다. 다른 한쪽에는 신, 국가, 법인이라는 가상의 실제가 존재한다. 시간의 흐르면서 가상의 실제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강과 나무와 사자의 생존이 미국이나 구글 같은 가상의 실제들의 자비에 좌우될 지경이다. 게놈 우회하기. 단어를 통해 가상의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은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도 했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신화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신화를 바꾸면 인간의 협력 방식도 바뀔 수 있다.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신화는 급속하게 바뀐다. 1789년 프랑스인들은 왕권의 신성함이라는 신화를 믿다가 거의 하룻밤 새 국민의 주권이라는 신화로 돌아섰다. 그 결과 인지혁명 이후 호모 사피엔스는 필요의 변화에 발맞춰 행동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었다. 이것은 유전적 혁명이라는 교통체증을 우회하는 고속도로, 즉 문화혁명의 길을 열었다. 이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협력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인간 및 동물 종을 크게 앞질렀다. 다른 사회적 동물들의 행태는 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DNA는 독재자가 아니다. 동물의 행태는 환경 요인과 개별적 우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은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은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게 마련이다. 사회적 행태의 심각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유전적 돌연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예컨대 보통의 침팬지가 지닌 유전적 경향은 알파 수컷이 이끄는 집단 내에서 위계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하지만 침팬지와 대단히 가까운 종인 보노보는 보통 암컷 동맹이 지배하는 보다 평등한 집단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보통이다. 암컷 침팬지가 보노보 친척에게 한 수 배워서 페미니스트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다. 수컷 침팬지들이 모여 재헌의회를 만들고 알파 수컷이라는 자리를 없애버린 다음 이제부터는 모든 침팬지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선언할 수도 없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침팬지 DNA가 어떻게든 변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비슷한 이유에서
원시 인류는 어떤 혁명도 시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 사회 패턴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명, 새로운 주거지에서의 정착은 문화가 개시한 일이라기보다는 유전자 돌연 변이와 환경의 압력에 따른 결과였다. 인류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수십만 년이 걸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만 년 전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 호모 엘렉투스라는 새로운 인간종이 등장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요즘 이 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새로운 석기 제작 기술이 발달했다. 호모 엘렉투스에게 또 다른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동안 이들의 석기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거의 200만 년 동안이나. 대조적으로 사피엔스는 인지혁명 이래 행태를 신속하게 바꾸고 새로운 행태를 유전자나 환경의 변화가 없이도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톨릭 신부, 불교의 승려, 중국의 한관처럼 아이를 갖지 않는 엘리트가 계속 등장했던 것이다. 이런 엘리트의 존재는 자연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모순된다.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 아기 낳기를 기꺼이 포기했으니까 말이다. 침팬지 알파 수컷은 권력을 이용해 가능한 많은 암컷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결과 무리의 어질고 젊은 층 가운데 많은 수가 알파 수컷의 자식인데 비해 가톨릭의 알파 수컷은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도 않는다. 이런 금욕의 원인은 먹을거리가 크게 부족하다든가 잠재적인 짝짓기 상대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특수한 환경적 조건이 아니다. 뭔가 특이한 유전자 돌연 변이의 결과도 아니다. 가톨릭 교회가 12여 세기 동안 살아남은 것은 교황에서 교황으로 독신주의 유전자를 물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약과 가톨릭 교회법의 이야기를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원시 인류의 행동 패턴이 수십만 년간 고정되어 있었던 데 비해 사피엔스는 불과 10년 내지 20년만 해도 사회구조, 인간관계의 속성, 경제활동을 비롯한 수많은 행태들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00년 베를린에서 태어난 사람이 100세까지 장수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녀는 어린 시절을 비네렌 2세의 호헨촐레른 제국에서 보냈고 성년기에는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제3제국 그리고 공산주의 동독에서 살았고 죽을 때는 재통일된 민주주의 독일의 시민이었다. 그녀는 매우 다른 5가지 사회 정치 체제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그녀의 DNA는 계속 똑같는데도 말이다. 이것이 사피엔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다. 1대1 결투라면 네안데르탈인이 사피엔스를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수백 명이 맞붙는다면 네안데르탈인에게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사자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유할 수 있었지만 픽션을 창작할 능력이 없어 대규모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없었다. 급속하게 바뀌는 외부의 도전에 맞서 자신들의 사회적 행태를 바꿔 적응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볼 수 없지만 사피엔스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를 가지고 있다. 유럽 대륙의 중심부에서 3만 년 전의 사피엔스 유적지를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은 가끔씩 지중해나 대서양 연안에서 온 조개 껍데기를 발견한다. 이런 조개 껍데기들은 여러 사피엔스 무리들 간의 장거리 교역을 통해 대륙의 내부까지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지에서는 그런 교역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네안데르탈인 무리는 각자 현지에 있는 재래로 자신들이 쓸 도구를 만들었다. 남태평양에서도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뉴기니와 북부 아일랜드 섬에 살던 사피엔스 무리들은 특별히 단단하고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 때 흑요석을 사용했다. 하지만 뉴아일랜드에서는 흑요석의 천연 산지가 없다.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이들이 사용한 흑요석은
400km 떨어진 뉴 블린튼에 있는 광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섬의 주민들 중 일부는 섬에서 섬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며 무역을 하는 숙련된 항해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 교역은 매우 실용적인 활동, 허구적인 근거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은 사실 사피엔스 외에는 교역을 하는 동물이 없고 우리가 상세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피엔스의 교역망은 모두 픽션의 근거를 둔다. 교역은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는데 모르는 사람을 믿기는 매우 어렵다. 오늘날 전 지구적 교역망은 달러, 연방준비은행, 기업의 토템적 상표와 같은 허구의 실체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부족사회에서 두 낯선 사람이 서로 교역을 하고 싶다면 공통의 신화적 조상이나 토템 동물에게 호소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것이다. 만일 그런 픽션들을 믿는 원시 사피엔스가 조국의 껍데기와 흑요석을 교역했다면 이들은 정보를 주고받는 교역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써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여타 원시 인류가 활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도 있고 폭넓은 지식망을 창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사냥기술이다. 네안데르탈인은 보통 혼자 아니면 작은 집단으로 사냥했다. 이와 달리 사피엔스는 수십 명이 협력하는 사냥기술을 개발했다. 심지어 각기 다른 무리가 연합해서 사냥하기도 했을 것이다. 특별히 효과적인 사냥기술 가운데 하나는 야생매 같은 동물 떼 전체를 에워싸고 좁은 협곡으로 추적해서 몰아넣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넣으면 대량으로 죽이기가 쉽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들 무리는 어느 오후의 한나절 협력을 통해 몇 톤에 이르는 고기와 지방과 동물 가죽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는 대대적인 선물잔치로 소비해 버릴 수도 있었고 말리고 연기에 그슬고 극지방의 경우 얼려서 나중에 쓸 수도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동물 무리 전체가 도살된 유적지를 여러 곳 발견했다. 울타리와 장애물을 설치해서 인공적인 함정과 도살장을 만든 유적지도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의 입장에서는 전통적 사냥터가 사피엔스가 통제하는 도살장으로 변하는 것이 보기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 두 종 간의 폭력이 발생하면 네안데르탈인은 야생마보다 형편이 썩 낫지 않았다. 전통적이고 정적인 패턴으로 협력하는 50명의 네안데르탈인은 융통성이 많고 창의적인 사피엔스 500명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설사 사피엔스가 1회전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음번에는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재빨리 찾아냈다. 인지혁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새로운 능력 측면에서는 호모 사피엔스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사피엔스의 사회관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부족, 정신, 국가, 유한, 회사, 인권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폭넓은 결과는 사자를 피하고 들소를 사냥하는 등의 복잡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했다. 규모가 더 크고 응징력이 더 강한 집단 최대 150명까지 필요로 했다. 대단히 많은 숫자의 낯선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사회적 행태의 급속한 혁신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인지혁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역사와 생물학 사피엔스가 발명한 가상의 실제의 엄청난 다양성 그리고 그것이 유발하는 행동 패턴의 다양성은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의 주된 요소가 되었다. 일단 등장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했으며 그 멈출 수 없는 변화를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인지혁명이란 역사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점이었다. 인지혁명 이전에 모든 인간 종의
행위는 생물학의 영역에 속했다. 혹은 꼭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선사시대에 속했다. 나는 선사시대라는 표현을 피하려 하는데 인지혁명 이전에도 인류가 하나의 동일한 범주에 속했다는 오해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인지혁명 이후에는 생물학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가 호모 사피엔스의 발달을 설명하는 일차적 수단이 되었다. 기독교나 프랑스 혁명의 부상을 이해하려면 유전자와 호르몬과 생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개념과 이미지의 환상이 벌이는 상호작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호모 사피엔스와 인류 문화가 생물학의 법칙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물이며 우리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은 여전히 DNA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네안데르탈인이나 침팬지 사회와 같으며 감각, 정서, 가족 간 유대 같은 요소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와 다른 유인원 간의 차이가 적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차이를 찾으려 하는 것은 실수다. 1대1, 10대10으로 보면 우리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침팬지와 비슷하다.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개체수 150명이라는 인계치를 초과할 때부터다. 숫자가 1000명, 2000명이 되면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진다. 만일 수천 마리의 침팬지를 대아먼 광장이나 월스트리트, 바티칸, 국회, 의사당에 모아 넣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아수라장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장소에 정기적으로 수천 명씩 모인다. 인간은 교역망이나 대중적 축하 행사, 정치 제도 등의 질서 있는 패턴을 함께 창조한다.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었던 것들 말이다. 우리와 침팬지의 진정한 차이는 수많은 개인과 가족과 집단을 결속하는 가공의 접착제에 있다. 이 접착제는 인간을 창조의 대가로 만들었다. 물론 우리에게는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능력 같은 다른 기술도 필요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도구 제작 그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3만 년 전만 해도 막대기와 돌로 된 창밖에 없었던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핵탄두를 지닌 대륙간 미사일을 만들었을까? 생리학적으로 지난 3만 년 사이에 우리의 도구 제작 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고대 수렵 채취인에 비해 손재주가 훨씬 뒤떨어졌다. 하지만 많은 수의 낯선 사람들과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고대의 창촉은 고대인 한 명이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조언과 도움을 얻어 몇 분 내지 몇십 분 만에 만들어낸 것이었다. 오늘날 핵탄두를 제조하려면 전 세계의 서로 모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협력해야 한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 우라늄 광석을 채취하는 광부에서부터 아원자 입자의 상호 작용을 기술하는 기다란 수학 공식을 쓰는 이론 물리학자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인지혁명 이후 생물학과 역사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물학은 호모 사피엔스의 행동과 능력의 기본 한계를 결정한다. 모든 역사는 이런 생물학적 연구 영역의 구성 내에서 일어난다. 2. 하지만 이 영역은 극도로 넓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할 수 있다. 사피엔스는 픽션을 창조하는 능력 덕분에 점점 더 복잡한 게임을 만들었고 이 게임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더욱 발전하고 정교해진다. 3. 결과적으로 사피엔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들의 행동이 역사적으로 진화해온 경로를 서술을 해야 한다. 우리가 생물학적 촉방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면서 선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운동장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라디오 아나운서와 다를 바 없다. 우리 석기 시대 조상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어떤 게임을 했을까? 우리가 아는 한 3만 년 전쯤 슈타델의 사자, 남자를 조각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 감정적,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했을까? 아침으로는 무엇을 먹었을까? 점심으로는 그들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부 일처제를 맺고 핵가족은 유지했을까? 전쟁은 치렀을까? 다음 장에서 우리는 세월의 장막을 살짝 들추어 인지혁명 이후 농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